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가 누군지는 알 길도 없이 생후 며칠 안 된 채로 고아원 앞에 버려졌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고아원 출신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성격까지 내성적이라 고아원 내에서도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원장 밑에 보육원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실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친엄마처럼 저를 아껴주셔서 그나마 성인이 될 때까지 망가지지 않고 그럭저럭 자란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도 고아원 내에서도 좀 질환 좋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제게 자기들이 할 일을 대신시키거나 괴롭히곤 했어요. 그럴 때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식당 구석에 불도 안 켠 채로 쭈그려 앉아 있으면 실장님이 저를 찾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왜 여기 혼자 있어? 그냥 저는 조용한 곳이 좋은데 내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요. 혹시 미진이네가 또 괴롭힌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희주야, 그런 일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말해야 해결할 수 있어. 너 아니고도 내가 여러 봤어. 애들 불러다가 주의도 줬는데 아직도 그러고 다닌단 말이야? 선생님,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희주 보육원에서 나가고 싶어? 왜? 그냥 답답해요. 내 방도 갖고 싶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이 있더라고요. 희주는 아직은 어려서 여기서 원장님이랑 선생님들 보살핌을 좀 더 받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희주야, 그런데 너는 엄마 아빠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방만 갖고 싶어? 특이하네. 다른 애들은 다 학교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 갖고 싶다고 하잖아. 저는 진짜 가질 수 있는 것만 갖고 싶어요. 노력한다고 바란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는. 우리 희주는 너무 어른 같아 정말. 이랬던 저라서 그런가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10대 때나 20대 때나 제 자신이 별로 바뀐 건 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건 마치 그리워할 어린 시절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하는 건 없는. 저는 저만의 방을 갖기 위해 고아원을 나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간 전문대를 다니며 공장에서 일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뭐라도 대학 졸업장 하나는 있어야지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아차, 제게 방이라는 건 집의 개념이에요. 안락한 돌아가고 싶은 집. 내가 그 공간을 거쳐가는 사람이 아닌 내가 주인인 개념. 그 집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든 나의 진짜 가족의 개념인 것이었죠.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연애를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멀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유야? 나 군대도 가야 하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연애하는 게. 웃긴다. 내가 먼저 좋다고 들이댄 것도 아니고 네가 먼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군대 핑계야? 남자 새끼가 핑계를 뭐 이딴 걸 핑계랍시고. 화가 나서 질렀어요. 야, 솔직히 네 환경은 좀 그렇잖아. 내가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 최소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도 지지고 볶고 싸우기 바쁘다는데 나한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왜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냐? 암튼 잘 살아라. 기가 찼습니다. 당장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20살짜리들이 연애하는데도 내가 부모 없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내가 먼저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쫓아다닐 때는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이런 일이 여러 번 잦아지니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점점 더 참지 않는 성격으로 바뀌어갔어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때를 계기로 내 감정에 솔직해지니 가슴을 꾹 누른 듯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고 사는 게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일과 학업으로 바쁜 20대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던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조용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알려지는 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 아, 네 생일이나 학교 올라갈 때마다 주신 학용품, 옷 같은 것도 다 그분이 보내주셨던 거야. 네가 대학까지 잘 가길 바라셨는데. 공부도 못했는데요, 뭘. 아, 그런데 저 여기 나올 때 주신 자립금도 혹시 그분이? 맞아. 나라에서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그 돈으로 대학 입학금도 내고 방도 좀 더 큰 걸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건강히 잘 지내시죠? 너도 학교도 졸업했고 일도 시작했으니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겠어요. 저는 고아원 실장님에게 받은 주소를 들고 저를 후원해 주셨다는 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뒤늦게 듣게 돼서 찾아뵙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더 일찍 알게 됐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인사 안 해도 되는데. 영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후회 안 사실인데 후원자분께서 아내와 가족 몰래 고아원에 후원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앞뒤 상황도 모르고 전화 먼저 드리게 돼서 그걸 아내분이 받고 뒤늦게 걸린 거였어요. 분위기를 보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에다 부인께서 인사하러 오라고 극구 원하셔서 오게 된 거였어요. 어머, 얼굴도 예쁘게 생겼네.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음식까지 마련해 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그때 웬 젊은 남자가 후원자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문이 열려 있어? 왔어. 손님이 왔지 뭐니. 너도 손 씻고 앉으렴. 그래, 밥 먹으라. 손님? 무슨 손님? 남자는 후원자의 아들이었어요. 저보다는 서너 살 많아 보였고 피부도 좋고 무엇보다 인상이 아주 선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희주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얼떨결에 그 남자 옆에 앉아 밥을 먹게 됐죠. 그 사람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의 시선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저도 어울리지 않은 그 자리에서 자꾸 심장이 지 마음대로 쿵쾅 뛰었어요. 너희 둘이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겠구나. 그래요? 희주가 올해 몇 살이지? 23이요. 그럼 효성이가 26이니까 딱 좋네. 아, 어머, 뭐가 딱 좋아요? 아니, 다들 남자 여자로서 딱 좋은 나이다 싶어서 나도 저런 나이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나 몰래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닌 게 기가 막혀 죽겠구만.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음식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니 진짜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았수? 어머니, 그만하세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 집에 모셔놓고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암튼 희주, 말 놔도 되지? 네. 우리 집 양반이 그간 많은 후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후원을 받은 거니?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작게든 크게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 액수인지는 모른다. 네, 대학 입학금도 마련해 주셨다고는 들었는데 총 얼마인지는 금액적으로는 잘 몰라요. 뭘 그런 걸 애한테 물어?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 입학금? 그럼 얼마지? 몇백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등록금이랑 입학금은 다르잖아. 이 영감이 무슨 빚을 졌다고 고아원에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쳤대. 기가 차네. 그만들 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희주씨,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후원자 부부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후원자분 아들이 저를 내보내며 배웅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하네요.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뭐가 됐든 저희 어머니 발언에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분은 아닌데 저희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서 후원을 했다는 것 자체에 좀 서운함을 많이 느낀 것 같으세요. 또 상의 없이 그랬다는 게 좀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이해하죠. 저는 부디 두 분이 잘 얘기하셔서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 번호 하나만 주세요. 번호요?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후원하고 지원하셨던 분이시면 저와도 인연이 있는 거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고요. 또 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연락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얼마 안 돼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웬만하면 나와야죠. 그때 제가 다녀간 이후로 두 분은 잘 푸셨는지도 걱정이 됐고요. 네. 두 분이야 자주 툭탁거리시니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회사 일은 어때요? 회사요?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아버님께 들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 쪽이라 좋은 기회가 생겨서 구청 산하의 단체에 들어왔어요. 여기 다니면서 경력 쌓고 1급 자격증 따보려고요. 정말 잘 됐네요. 적성에 맞춰서 경력도 쌓고 공부도 하고. 네, 천만 다행이에요. 힘들게 대학 다녔는데. 효성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 공부 중이에요. 군대 다녀와서 졸업학기 다니고 있어요. 4년제이시니까 그렇구나. 네. 그럼 전공은? 법대예요. 와, 법대요? 멋있네요. 잘 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하는 거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말실수한 건가요? 잘 몰라서. 장난이에요. 장난을 못 치겠네요. 반응이 즉각즉각이라. 남자와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말하느라 음식도 잘 먹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집에 와서는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평소에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얼마 만에 일 외에 말을 이렇게 많이 했나 싶고요. 별 얘기도 아닌데 자꾸 웃음이 나고 다음 질문이 궁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안 사람처럼. 그렇게 그 남자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나중에는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도 연인처럼 지낸다기보다 그냥 일상을 나누고 수다 떨고 위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도 제일 가까운 친구처럼 눈을 뜨면 일어났다는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됐죠. 정식으로 남녀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 관계에 대해 갑갑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목표는 언제든 돌아가면 있는 집, 누구도 깰 수 없는 나의 가족이었다는 걸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친구 그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듯한 그에게 여자로서 용기를 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이 관계가 와장창 깨져버리면 어쩌지, 이대로도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은데 나의 욕심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더 힘들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만 여기고 있는 건지, 관계에 익숙함에 친구 이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등등. 모든 게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와 연락을 끊고 휴가를 내서 제주도로 갔어요. 휴대폰도 꺼놓고 유유자적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진 휴식이었어요. 그에 대한 생각도 정리가 되더군요.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고 그를 좋아하지만 인연이 아니라면 남녀 사이에 애매한 친구는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저희가 동창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털어내고 나니 홀가분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켰는데 그에게 온 문자가 가득하더군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확인하면 빨리 좀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 정리된 제 생각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우리 이제 그냥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애매해서요. 저희가 진짜 친남매 사이도 동기동창 사이도 아닌데 매일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시시콜콜 일상을 공유하고 괜히 아저씨랑 사모님 아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 불편해요. 우리 결혼합시다. 네? 결혼이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 적은 없지만 누구보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결혼하면 상담사들은 다 결혼하게요? 저는 희주 씨의 이런 유머도 좋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희주 씨 연락 안 됐을 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희주 씨만큼 저도 이 관계에 대해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친구인지, 그냥 지인인지, 연인인지, 좋아하는 건지.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죠? 옆에 없어야 그걸 깨달으니. 이런 저라도 좋게 봐주면 안 돼요? 희주 씨는 저 안 좋아해요? 사모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아싸, 그럼 사모님만 아니면 오케이? 왜 이래요? 남자가 호들갑이나 떨고? 사모님 걱정은 하지 말고요. 알겠죠? 희주 씨는 저만 믿어요. 사실 처음 남자의 집, 그러니까 후원자님의 댁에 갔을 때 아내분의 반응 때문에 적잖게 당황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떨리는 말, 진정성 있는 눈을 보니 그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실현 같지도 않는 느낌 아세요? 그런 기분이었죠. 안 그래도 네가 취업을 했으니 우리 집에 신세진 것들을 좀 갚으려고 다시 찾아왔나 했더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어떻게 말 잘 듣던 내 막둥이 아들까지 대체 언제 꼬신 거야?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때도 어머니 막말에 질려서 사과하다가 인연이 된 거고 제가 먼저 좋다고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당신도 이제 마음 좋겠어. 그래야 천단가. 개소리들 하네. 어머니, 저 다시 안 보고 싶으세요? 아들 이대로 죽을까요? 어머나, 효자 아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나 못 산다 정말.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이렇게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아들 말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고 시부는 대찬성하는 분위기였기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배우자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모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요. 같이 살진 않았지만 근처에 집을 얻었고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는가 하면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몇 시에 끝나니?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조금 이따 연락드려도 될까요? 어머, 웃기는 얘네. 너 시무가 무서워?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지금 한숨 쉬었어. 니네 집에 가 있을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튀어와. 비밀번호 문자로 찍어. 결국 시모는 제가 바쁜 틈을 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집 비밀번호까지 따냈어요. 성이 난 시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다른 직원분들께 사정사정해서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며칠 후에 생일이잖니. 맞다. 네. 너는 어찌된 애가 며느리 시모 생일도 먼저 연락도 한 번 없니? 알고 있었어요. 저기 달력에도 표시해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나서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는 정말 누구를 닮아서는. 하긴 누구 닮은지도 모르겠지. 어머니 말씀이 좀... 됐고, 내가 그때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너랑 미리 백화점 좀 돌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니? 차도 없는 애가 지금 택시 불러서 가도 얼마 둘러보지도 못하고 나와야 되잖아. 갖고 싶으신 게 어떤 건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주문해 둘까요? 얘는 황당한 소리를 하네. 내가 슈퍼마켓에서나 파는 걸 지금 백화점에서 웃돈 주고 사자는 거겠니? 신세계 본점에만 있다고 들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거긴 강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일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그럼 이 어미가 100번 양보해서 직접 친구들이랑 다녀올 테니까 돈을 주면 되겠네. 얼마나 하는 건데요? 200밖에 안 해. 제일 싼 거 찾기가 진짜 힘들었다. 200만 원이요? 뭐길래 그렇게 비싼 거예요? 어휴, 답답해. 그럼 200원이게? 어머니,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있어도 지금 당장 현금을 그렇게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들어가는 돈을 메꾸면 생활이 빠듯해서요. 일주일이나 남았고 결혼 후 시엠이 첫 생신에 아들 내외가 그 정도도 못한다고? 내 친구들한테 이미 자랑 다 해놨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네가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 네가 시집 올 때는 뭐라도 해온 거 있니?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사회복지 일을 배우는 수준에 있으니 당연히 직업 특성을 고려해도 월급이 많지 않았고요. 제 월급으론 보험료, 생활비 쓰면 끝이었어요. 남편은 아는 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사법시험을 보던 상황이라 이렇다 할 도움도 안 됐고요. 그런 사정을 뻔히 아시는 분이 빌라 전셋집 해주신 걸로 매번 저렇게 생떼를 부렸습니다. 결혼 후 시댁 어른들의 첫 생일이니 저도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200만 원짜리 선물은 사실 생각도 못했고요. 적당한 선물과 함께 음식 한 상 잘 해드리자 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핸드백은 생각도 못했고요. 안 그래도 시모 때문에 힘든데 부산에 살고 있는 형님네는 더했습니다. 남편의 형님, 즉 시아주버님이 큰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방에 산다는 핑계로 모든 시댁 일은 제가 도맡아 했고요. 결혼 전에도 그랬다고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시모는 친구들과 집에서 수다 떠는 날에도 와서 음식을 하라고 시켰고요. 형님은 그럴 때마다 수고비라며 음식 재료비라도 붙인다고 말만 하고는 한 번도 보낸 적도 없고 무엇보다 시모한테 말만 그럴싸하게 해서 생색은 본인이 다 냈습니다. 형님 내외하고는 결혼식 날에도 늦게 와서 인사도 제대로 나눈 적도 사실 없어요. 그 이후엔 시댁에 오지도 않았으니까 지나가도 봐도 모를 정도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형편도 어렵고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시 붙고 자리를 잡기 전까진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를 봤었고요.
매번 저렇게 시어머니 등살에 없는 돈도 뜯기는 상황에다 남편과 시모가 사이가 멀어질까봐 혹은 남편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도 저를 후원해 주셨던 시부는 여전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늘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시부는 젊었을 땐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남편 형님 사업을 지원해 주시다가 다 말아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도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명퇴하셨으니 벌이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형님네서 제기해서 그렇게 잘 산다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늘 시댁에 가도 시부 밥상이 시원치 않고 쌀도 없었거든요. 시모는 놀러 다니고 시부는 라면 끓여 먹는 일이 잦아서 제가 가서 밥을 해드린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죠. 시부가 집에만 있기 뭐하다며 집에 반대를 무릅쓰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는데 활기를 찾아가시는 것 같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시부 말로는 본인 앞으로 차선을 바꾼 트럭 과실이었는데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셨어요. 병원 재활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보상 문제마저도 그쪽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왔죠. 원래 시부를 무시하던 시모는 시부의 간병도 며칠 하다 말고 병원에 와서 윽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다 늙어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누가 오라 그랬나? 당신이 지금 똥오줌도 못가리 판에 누구한테 하란 말아야. 돈이 있어야 사람을 쓰지. 당신 그 잘난 둘째 며느리 보고 하라고 하든가. 시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병원비도 많이 들고 시모가 구박을 하니 그냥 퇴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준 시부가 간병도 제대로 못 받고 먹을 것도 잘 못 먹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후 시댁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죠. 당신이 힘들어서 어떡해. 지금 집도 그렇게 멀진 않기도 하고 당신 회사에서 더 가까운데 그냥 여기서 어떻게 다니면 안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기도 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서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갈 수 있는 위치여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공부하던 것도 그만하려고. 뭐?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건데?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해도 있고.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아니면 안 돼. 나중에 더 후회할 거야. 당신은 더 중요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돼요. 고맙다 정말.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출근 전 시댁으로 가서 아침을 차리고 아버님을 간단히 씻겨드린 후 출근했습니다. 해왔던 자격증 공부는 미루고 일이 끝나면 바로 시댁으로 퇴근했어요. 늘 그랬듯 제가 올 걸 알아서 그랬는지 시모는 어디 나가도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을 한 시부는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내성적인 분이셨지만 그렇게 영혼이 없는 표정으로 천장만 보고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제가 죽이든 뭐든 해드려도 잘 드시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좌절이 커 보이셨어요. 힘든데 너도 이제 그만 와. 일도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지금 마음이 정말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힘드시겠지만 뭐라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아버님을 이렇게 제가 보살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아버님, 우리 희망을 잃지 마요. 사람 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천에 고아였던 제가 아버님의 후원으로 성인이 됐고 또 아버님 같은 분을 가족으로 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한술 뜨세요. 고맙다.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그런 말 마시고요. 저한테라도 기대세요. 그이도 자주 뵙고 싶은데 지금 시험 잘 봐야 훌륭한 법관 돼서 아버님 데리고 와서 모신다고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님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매일 말해요. 그래, 고맙구나 다들. 주말마다 남편도 같이 와서 아버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동네 공원에도 나가고 함께 도시락도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사람 죽을 것 같이 만들잖아요. 우리 가족이 마음만 한 곳에 모이면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평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끼니를 매일 챙겨드려도 시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반신 불구인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연세에 비해 그렇게 숱이 많으셨는데 탈모도 생기고 입술도 부르터서 터져 있을 때도 있고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온몸이 건조한 사막같이 부스러져 버릴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잠시 미소도 짓고 말도 종종 하고 그러셨는데 그 미소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웃는 게 고통스러워 보였달까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여보, 아버님 병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디 또 안 좋으셔? 많이 기력 좀 찾으셨다고 했었잖아. 부쩍 말수도 적어지시고 몸이 마르고 푸르스름해진 것도 같고 탈모도 오신 것 같아서 불안해요. 뭐? 언제부터? 지난주에 봤을 땐 잘 못 느꼈는데. 저도 제가 갔을 때 늘 두꺼운 내복을 여러 겹 끼고 입고 계시고 어머님도 요즘 집에 많이 계셔서 잘 못 살펴봤는데 요 며칠 전에 갔을 때 씻겨드리다가 보니 너무 마르셨고 살갗도 푸르스름하고 얼룩덜룩하고 입술도 메말라서 터져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일했었나 봐요. 처음 병원에서 하반신 못 쓰는 거 외에 다른 곳은 다 이상 없다고 정신적인 부분만 신경 잘 써달라고 했었는데 큰일이네. 당장 가야겠다. 그래요. 다음날 퇴근 전 병원을 좀 알아보려고 시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제가 조퇴를 못하면 시모에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오늘은 시댁에 오지도 말고 쉬라는 거예요. 어머니, 퇴근 후에는 제가 시간이 다 되는데요. 바쁘시면 그냥 제가 어떻게든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아니, 병원은 무슨 병원? 멀쩡하게 밥 잘 처먹고 잘 싸지르고 해서 오히려 골치인데 너는 쉬라고 기회를 줘도 난리니? 대체 왜 한번 말하면 말을 안 들어? 이 늙은 시애미가 저 영감탱이에 이어 막내 며느리 눈치까지 보면서 혈압을 올려야겠니? 곱게 말하면 말을 안 듣냐고 대체! 시모는 평소보다 더 흥분하며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하게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워낙에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니 그러려니 하고 전화를 끊었을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절대 못하세요. 안 그래도 낮에는 혼자 보시잖아요. 사실 시모는 언젠가부터 시모의 대소변도 모른 채 했습니다. 엉덩이가 짓무른 채로 누워 계시고 제가 보는 게 민망하신지 눈물까지 흘리는 시부를 모른 채 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제가 기저귀까지 갈아준 지도 벌써 꽤 됐거든요. 아마 낮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방치하는 것 같았어요. 냄새난다고 언젠가부터 대놓고 투덜대며 제게 빨리 오라고 윽박지르고 제가 퇴근 후 가면 시부를 혼자 두고 이미 집을 비우고 없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주는 집에 가면 있더군요. 그것도 이상했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너 지금 왜 이래? 너 일 안 하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끼고 살든가. 오늘 네 형님 온다고 해서 같이 돌볼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태세를 바꿨습니다. 얘야, 기회 줄 때 바람 좀 쐬고 오늘은 니네 형님도 며느리 노릇 좀 하겠다더라. 너만 며느리는 아니잖니. 알겠지? 저는 시모의 말에 이렇게 대응해서는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일 좀 더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경악할 만한 그들의 행태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고향에 땅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껏 지퍼를 달고 있었어? 못 살아. 또 어디 뭐가 있는 거야. 평생을 옆에서 보필했더니 기저귀 차는 애가 돼서는 재산도 지 혼자 꿀꺽 하려고 했단 말이야? 얼른 말해. 아버님, 더 아프기 싫으시면 말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제 손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회초리 준비해 왔어요. 안 되겠다. 너 여기 잡아봐. 알겠어요, 어머니. 그만. 시댁에서 살짝 열려있는 안방 문틈 사이로 시모와 형님이라는 작자는 시부에게 재산을 명의 이전하라며 손찌검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뛰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았고 당장 뛰어들어 그 두 사람을 던져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일단 영상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대견할 정도예요. 하도 입을 꽉 깨물어서 살이 씹히는지도 모르고 참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피까지 흘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영상을 어느 정도 다 찍고 더 이상 아버님에게 손찌검을 못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아니, 동수가 어떻게 여기... 어머니, 오늘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터진 입이라고? 당신들 내가 다 찍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악마들. 동서, 나는 아니야. 정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진짜 나는 아니야. 알잖아. 나 바쁜 거. 나 오늘 올라왔어. 그건 들었지? 어머야, 네가 시켜서 내가 전화로 지시받고 계속 해오던 건데 이 영감이 입 안 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직접 올라와서 처리하겠다고 한 건 너잖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시무와 형님, 두 사람은 서로 탓을 하면서 사건의 전개를 본인들 입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고 영상 버튼을 바로 눌렀어요. 녹음이라도 되라고요.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무서워서 원. 어디 책 보고 배운 기술이라면서 영감탱이 입 여는 방법이라고 지가 다 시켜놓고. 제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요? 이 아줌마가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하시네. 뭐 터진 입?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네 시엠이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너 죽고 나 살 거야. 두 사람은 서로 탓을 하다가 급기야 머리를 쥐뜯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경은 정말 본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시모와 맏며느리가 서로 험한 욕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이라니. 놀고 있네. 저는 두 여자를 향해 2단 옆차기로 세게 걷어차고 눕혔어요. 티 안 날 곳만 골라서 가격한 후 나자빠져 있는 두 여자를 뒤로 하고 시부를 부축해서 일단 시댁을 탈출했습니다. 두 여자가 싸우는 동안 콜택시를 불러놓았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탔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바로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영상이 잘 찍혔는지 확인은 못했던 터라 일단 정신을 좀 차리자 생각하며 목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이미 기력을 다해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시부의 손을 꼭 잡고 저도 울면서 병원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콧물, 눈물 범벅된 채로 남편에게 영상을 보냈고
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예요? 영상이 거짓말하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병원 가는 길이야. 산모병원으로 와요, 빨리. 기다려. 아니야, 바로 갈게. 먼저 가 있어. 금방 갈게. 시부는 며칠 상간 그들에게 당한 후 정신적으로는 실어증에 가까울 정도로 기력이 쇠했고 신체적으로도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당한 상태였어요.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입원을 했고 저희는 경찰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짐을 싸서 도주한 시모와 형님은 얼마 안 있어 붙잡혔고 바로 구속됐습니다. 시모는 마지막이라면서 아들을 보고 싶다며 남편을 찾았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죗값 제대로 치르라고 냉정하게 뿌리쳤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화야, 희주야. 시모가 제 이름을 부른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냥 야, 너, 네가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라 제 이름을 알고 있는지도 까먹을 뻔했었는데 말이죠. 말씀하세요. 저 바빠요. 용서해다오. 그이한테 다 들으셨을 텐데요. 생각 똑같아요, 저희는. 너한테만이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 그래. 저한테만이라도요? 저한테 용서를 빌 게 뭐가 있어요? 아, 고아라고 말끝마다 무시하고 온갖 시집살이 집안일 다 부려먹은 거요? 없는 형편에 생일 선물이랍시고 200만 원짜리 핸드백 사달라고 적금 깨게 한 거요? 배운 거 없다고 말끝마다 무시하고 형님이라던 그 여자와 비교한 거요? 그래, 내가 잘못됐다. 그래, 모두 다. 그런데 이보세요. 저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축에도 못 들어가고요. 당신을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모님으로 모시고 살다가 아픈 이후로 온갖 구박을 이겨내고도 자식 내외한테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말라가신 우리 아버님한테 안 미안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님 건강 상태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래? 남편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당신이랑 자식 둘 낳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잖아. 당신 자식의 아버지잖아. 당신과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래? 당신이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남편은 이런 말을 할 힘조차 없었던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한 달이 건너라서 그런지 오히려 속이 터져 나가라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말은 따발총처럼 내뱉어도 시원해지지 않았지만요. 내 말에 그 여자가 아플 것 같지도 않았고요. 자, 말해보세요. 아버님 어떤지 왜 안 물어? 왜 안 묻냐고. 괴물 같은 사람들. 그래,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사과하면, 우리한테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왜? 아버님한테 사과는 안 하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눈이 돌았어.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사람이 재산을 다 큰애 사업에 다 넘겨주고 한 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땅이 그렇게 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안 그래도 기저귀 갈며 힘들어 죽겠는데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나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큰 땅이 있다는 걸 평생 말도 안 하고 또 그게 가격이 그렇게 뛰었다고 하니까 눈이 돌아갔나 봐. 아버님이 고향 땅을 왜 당신한테 말 안 했겠어? 당신과 맏며느리가 집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안 했겠지. 젊었을 때는 당신이 나이 들어서는 맏며느리가 자수성가하신 아버님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만큼은 값어치가 얼마 안 해도 욕심 많은 당신들 때문에 날릴 수 없었겠지. 안 봐도 훤해. 나도 아는 걸 수십 년 산 당신은 왜 몰라? 안 그렇겠어? 단순히 그 땅 덩어리 값어치 때문에 본인 혼자 다 잡수시겠다고 부인한테 말 안 했겠어? 철없는 큰아들 사업에 쓰라고 평생 몸을 갈아모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잖아. 알아보니 고향에 있는 땅은 원래는 얼마 하지도 않았다며. 아버님 고운 심성이 단번에 드러난다. 본인한테 재산이 될 만한 건 다 준 건데
하나 남은 고향 땅이 나중에 가격이 뛰었다고, 그걸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형님이라는 작자 내외는 사업 잘 풀린 이후에 어떻게 했어? 부모 생활비랍시고 고작 몇십만 원 주다 말다 했지? 큰아들이잖아. 그 사람도 큰아들을 많이 아꼈어. 자식이 뭐 하겠다고 돈을 달라는데 부모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웃기지 마. 자식한테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한테 쏟아부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그 스트레스를 쇠약해진 남편한테 푼 거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내가 그냥 미쳤었던 거야. 큰애 말에 눈이 돌아갔어. 똑같아, 둘 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님한테 돈 벌어오라고 윽박 안 질렀으면 아버님이 택시 몰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큰아들 내외한테 찍소리 못하고 다 퍼주다가 꼴 좋다. 당신한텐 천사 같은 남편이 인생 최대 복이었어. 끝까지 그걸 모르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 모든 걸 당신이 자초했어. 당신 둘째 아들이 나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봐.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악마야. 저희 가족은 모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다시는 교도소 관련된 비슷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로든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애썼고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잘 보살핀 결과 하늘도 도우셨는지 시부는 기력을 되찾았고 함께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참 즐거웠는데 그렇게 새 식구가 상처를 딛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어요. 아버님은 어느 날 제 앞에서 그대로 잠든 듯 세상을 떠났고 그날이 남편이 사법시험에 붙은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시부에게 전하지 못했다고 속을 긁어내듯 울부짖었죠. 저희는 장례를 치른 후 얼마 안 있어 모든 걸 정리한 채 외국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아주 먼 곳이에요. 시부가 남겨주신 땅이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한 번 더 가격이 뛰었고 저희는 형편이 좋지 않아도 팔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아버님의 짐을 정리하다 유서와 비슷한 뇌물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별것 없더라. 이 별것 없는 세상에서 내 자신보다 소중한 자식들을 남기고 가게 되겠지.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저 위에서도 너희가 나 때문에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얼마 안 될 돈이겠지만 꼭 도움이 되길 바란다. 늘 내 말을 잘 들어줬던 희주와 효성아, 아빠는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 사랑한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